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초보 사장님을 위한 세금 상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언제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변호사이면서 세무사인 강성곤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입사를 해서 2024년까지 재직을 하다가 이제 퇴사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유한 대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제가 실제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신뢰라던가 그다음에 담당 도사관님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리고 대체로 납세자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실수를 했었는지, 이런 사례들도 있으면 같이 조합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아마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3시간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 수업은 한 45분 정도 진행을 하고 15분 휴식 취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의 유형과 그다음에 각 유형별로 어떤 세금을 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겪게 되는 세 가지 세금이 가장 주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운받으신 강의록을 보시면은 어느 쪽에서 내용이 가장 많냐면 부가가치세까지가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종합소득세하고 원천세는 내용이 좀 적어요.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더 중요한 거냐, 종합소득세하고 원천세는 덜 중요한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세 가지 세금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가가치세까지는 비중을 좀 많이 둔 게 부가가치세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수할 염려가 많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은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대학교 학부를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내가 세법을 잘 공부를 했다 혹은 관련 자격증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잘한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뭐 하실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쪽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시기에는 세법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은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세무서에서 신고 기간에 맞춰가지고 저희 조사관님들이 신고 의무를 좀 도와주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하고 원천세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 부가가치세도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영역이 있는데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부가세까지는 좀 내용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자,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업자 유형과 각 유형별로 어떤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는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근로소득자로 일을 했다.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내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셨다. 그러면 원천세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개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 때 10% 추가해서 가격을 치르죠. 그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는 전부 다 세법 용어입니다. 재화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물건입니다. 용역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서비스예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과정에는 항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아시겠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들은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을 합쳐서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종합소득세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소득도 이 종합소득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신고할 때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원천세는 언제 부담을 하냐 내가 이거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원천세는 여러분이 직원분을 고용하셨을 때 그때 고민하는 세금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셔서 나는 이제 직원을 두지 않고 나 혼자 우선 사업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세금을 좀 고민하시면 되고요. 사업이 이제 점점 잘 돼가지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직원을 고용하시면은 원천세라는 세금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원천세는 여러분이 실제 어떤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셨을 때 납부하셨을 거예요. 보통 내 급여를 친구들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급여를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그 급여가 세전 급여냐, 세후 급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에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그것보다 적죠. 여러 가지 금액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 그것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소득세도 일정 부분 원천 징수돼서 빠져나갑니다. 그때 원천 징수했던 회사, 여러분을 고용했던 회사가 신고 납부하는 게 이 원천세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이 각각의 세목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쭉쭉쭉 제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장에서는 제가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여기 뒷부분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사업장별 신고납부, 인별 신고납부, 사업장별 신고납부 이 개념이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은 사업장이 있겠죠. 여러분이 흔히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가게 하나로 시작을 하시죠. 그러다 사업이 점점점 확장이 되면 2호도 만들 거고, 3호도 만들 거고, 4호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가게, 1호 가게, 2호 가게, 3호 가게, 그 가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사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업장별 신고 납부되어 있네요. 2호 가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한 번 신고를 하시고 2호 가게, 3호 가게, 4호 가게 각각 가게별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부가가치세, 여기에 있는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직원을 고용하셨을 때 그 직원분은 1호 가게에 대한 직원분일 거고 또 어떤 직원분은 4호 가게에 대한 직원분입니다. 그 직원분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원천세도 그 가게별로 신고 납부하는 거다. 네, 여기 보시면은 소득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별신고납부입니다. 이 인이 사람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벌어들일 소득은 여러분 개인별로 납부하는 겁니다. 내가 가게를 네 군데 운영했다고 해서 네 군데로 소득을 쪼개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합쳐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게 인별신고납부입니다. 자, 이러면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체로 알겠는데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의 세금을 관할하는 세무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은 예를 들어서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인데 가게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다면 가게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는 이 가게 주소를 관할하는 송파세무서가 될 거고 여러분의 소득세에 대한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가 성남시 분당구이면 분당세무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업장별 신고 납부, 인별 신고 납부 이 개념에 따라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가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큰 세금은 이 세 가지이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세금은 어떤 개념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대체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실시하는 강의의 주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3시간 동안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세 가지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완벽하게 내가 숙지를 하겠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3시간 정도에 여러분이 숙지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돈 엄청 많이 벌었겠죠? 그 정도로 쉬운 세법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쨌든 세무대리인,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을 이용해서 나중에 신고 납부할 텐데, 설사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더라도 기본적인 세무기 뭐가 있고, 언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지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대화가 통하는 거죠. 그분들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면은 그분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장님이라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목적하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고 길게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느 날짜가 되면 어떤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더라도 여러분이 세무사님을 고용하시면은 그 세무사님이 도와주실 텐데, 솔직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세무사님 없이 시작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1년에 두 번 신고 납부한다.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다.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두 번 신고 납부하는 거다.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 중에 간이과세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이때.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자들은 이렇게 두 번 신고 납부하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전에 수업 들었을 때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달력을 보니까 7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기간은 공휴일이 겹쳐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날 평일 그때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5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 26일 일요일, 27일 월요일 이렇게 자동으로 그 월요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확정이 된다. 이거 첫 번째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기한은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보통 오해하시는 게, 이때까지 신고를 해야지 내가 납부할 세금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 기간은 신고 기한일 테고, 이때 신고가 돼서 금액이 나오면 납부를 할 수 있는 뭐 여유 기간은 나한테 주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간은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날 오셔서 신고를 하시면 당황스럽죠? 본인이 예상했던 세금보다 더 높은 세금이 나와버리면 당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보통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까지라면 그 납부할 수 있는 여력까지 고민을 해야 될 테니까 저는 보통 5일이나 일주일 정도까지 신고를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끝나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오고 이제 그 부분을 이 남아있는 날짜까지 준비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두 번 신고 납부하는 거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이런 날짜가 있네요. 중간에 한 번씩 있는 날짜. 1월 1일부터 3월까지 이게 한 분기잖아요. 이 분기 다음 달 4월 25일까지 희한한 말이 있네요.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장 여러분이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의 매출액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굉장히 매출액이 큰 부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도 크겠죠? 이분들이 반년 단위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좀 금액적 부담도 되겠고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걸 반년까지 기다려서 이걸 추징을 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이게 연체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쪼갰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매출의 규모가 크면 이 분기별로 한 분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미리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4월 25일이나 10월 25일은 매출액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우선 드렸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금이 뭐였냐면 종합소득세였죠.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딱 1년 기간입니다. 이 1년 동안
여러분이 벌어들였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계산하셔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달 기간을 줍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다. 5월 말까지.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제가 이후에 종합소득세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두 가지가 있네요. 이 3월 31일이 먼저 보이네요. 이거는 뭐냐면요.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신 분은 아마 좀 드물 거예요. 법인은 뭐냐면 이게 한자어인데요. 이 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에서 말하는 그 법이고 이는 사람인입니다.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자연체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고요. 법으로 사람과 동일한 권리를 줬던 게 법인격, 그래서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이 사업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매출액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 나중에 고민하시게 됩니다. 이걸 법인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들으셨을 거예요. 법인 전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득세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세율이 좀 큽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뭐 경비 다 빼고 순으로 한 10억 정도 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금을 한 절반 정도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때 고민하시는 게 이겁니다. 법인세. 법인세는 기본 세율이 9%고 좀 커봤자 19%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비해서 굉장히 세율이 떨어지죠. 아, 이럴 때 법인을 한번 전환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여러분은 이 3월 31일에 그 법인에 대한 세금,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3월 31일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도 있네요. 이 기간. 이거는 연말정산 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 개념이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체가 커지면은 직원분들을 고용하시겠죠. 직원분들을 고용하면 그 직원분들은 여러분들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은 매달 그 직원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부분을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개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천 징수를 떼서 그거를 미리 국가에 다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원천 징수를 떼고 남아있는 금액만 직원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매달 원천 징수를 떼면 1년이면 12번을 떼겠네요. 그럼 1년치를 여러분이 다 뗐던 거죠. 이거를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확하게 그 직원분들에 대한 세금을 여러분이 그 직원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직원분에 대한 종합소득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세금이 나오면 그거를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세한 개념은 제가 뒤에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두 번 신고 납부하는 거를 기억하시고 처음 사업 시작하셨으면 아마 법인체는 아니겠죠. 개인 사업체겠죠. 그러니까 5월 달에 내 개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체가 점점 확장이 돼서 직원을 고용하면 그때 원천세 고민하시고 연말정산 고민하셔야 되고요. 사업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내가 법인으로 전환하겠다 하면은 이때 이제 법인세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연간 세금 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우리나라 세법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자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아 보이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개인하고 법인은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대체로 개인 사업체입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도움받아서 법인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법인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은 이거에 해당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두 가지 사업자 등록 모형이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이냐, 면세 사업자이냐. 아마 여러분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때 이런 거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거의 전부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면세 사업자는.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사업 유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고, 대체로 여러분이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입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 사업자. 변호사님, 이것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규모가 좀 영세한 사업자는 이 간이 사업자로 보시면 되고, 규모가 좀 큰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체로 이 일반 사업자 비중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이따가 부가가치세 개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유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사업자랑 간이 사업자. 자, 이런 사업자 유형들은 세금을 세 가지로 고민하셔야 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아시겠죠? 부가가치세가 제가 면세가 되는 사업자 유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니까 이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것 대신에 뭘 하냐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종합소득세랑 원천세는 동일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거는 지금 현재 고민하실 건 아니고요. 나중에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유형이 어떤 게 있고, 그 사업자 유형별로 어떤 세금을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단원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용어가 또 나오네요. 재화, 물건이죠, 물건. 물건의 거래나 용역,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세율로 매겨지겠죠.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커피를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커피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커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뭘 구입을 하시냐면 원두를 구입하셔야 되고요. 얼음도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원두나 얼음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할 때도 이 원두나 얼음에도 역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두나 얼음의 원가가 50원이라면 여러분은 5원을 더 줘서 55원 주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55원 주고 사서 커피 5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역시 부가세 포함해서 550원에 팔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소비자로부터 받았던 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0원은 납부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원두나 얼음 구입하면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5원은 나중에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가가치세는 기본 개념이 이겁니다. 모든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을 하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일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사업을 하시다가 잘 되면 정말 좋은데,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면은 보통 어디서 많이 막히냐면 현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미지급금 지급할 때 보면은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들였던 부가가치세를 본인의 소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 매출액이 있었으면 소비자들은 여러분에게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요. 110만 원 주겠죠? 그러면 그 10만 원, 내가 팔았던 100만 원 플러스 소비자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10만 원까지 여러분의 수익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은요. 소비자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10만 원은 원래는 소비자가 국세청에 직접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자 하나 샀는데 라면 하나 샀는데 부가가치세 100원이 나왔다. 소비자가 그 100원을 국가에다 신고 납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래하는 게 너무 힘들죠. 하루에 살면서 소비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국가에다가 다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게끔 하면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을 때 어떤 개념을 도입했냐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판매하시는 사업자분 여러분들이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 납부를 해주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7월 25일이나 그 다음 해 1월 25일 날 여러분이 잠시 보관했다가 그때 국가에 납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부가가치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100만 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 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가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둔 겁니다. 제 대신 이거 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본인의 수익으로 생각해서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차곡차곡 보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그러시면 안 되겠죠. 사업이 정말 잘 돼서 세금도 정말 신고 납부 잘 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체납에 대한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세금 체납이 되어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세무서 조사관님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십니다. 뭐 소득세 체납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뭐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각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닌데 소비자들이 잠시 여러분에게 맡긴 돈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미 사용한 거니까 굉장히 안 좋게 본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가가치세는 체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세 번째 문장에 들어있네요. 사업자는, 사장님들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6개월이나 1년 동안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1만 원짜리 상품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 나오겠죠. 이것들은 그냥 이런 개념인가 보거나 이런 개념인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자, 원자재를 샀던 사장님은 1차 가공을 거쳐서 여기에 파시는 분 이렇게 파시겠죠. 원자재를 수입해 오셨다가 1차 가공하시는 거래처 이렇게 팔겠죠. 아마 원가는 3,000원일 테고 부가세 300원 포함해서 3,300원에 넘기겠네요. 그럼 여기서 부가가치세 300원이 나옵니다. 1차 가공하신 사장님은 완성품을 만드는 거래처에다가 역시 이 물건을 3,300원에 원가를 들여가지고 5,500원에 파시겠네요. 그럼 이때 부가세 500원이 또 나오겠네요. 완성했던 제조업체는 유통하는 거래처에다가 8,800원에 넘긴다면 여기서 역시 부가세 800원이 나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는 최종 소비자에게 이거를 11,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최종 소비자 여기에 대해서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총 나오는 부가가치세는 여기 300원, 500원, 800원, 1000원에서 총 2,600원이 나오는데 이때 부담했던 300원은 이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공제받고요. 여기서 부담한 500원은 이 완성했던 사장님이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공제받고 여기 800원은 유통하시는 사장님이 신고 납부할 때 공제받습니다. 300원, 500원, 800원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는 이 거래를 통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최종적인 부가가치세는 1,000원에 불과하다. 이 1,000원 누가 부담한 거다? 이 소비자님이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결국은 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과세자가 있었고 간이 과세자가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네요.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는 면세 사업자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 그 면세되는 사업자는 뭐가 있냐? 이건 차후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아래 업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업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여기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 면세가 됩니다라고 했던 그 규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이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는 제가
사업 규모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으면 간이과세자, 규모가 좀 크면 일반 과세자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규모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적혀져 있네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입니다.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억 400만 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일반 과세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1억 400만 원, 변호사님, 저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나왔는데요. 저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 간이과세자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설사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설사 매출액 좀 작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외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매출액 기준으로 고민을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면세가 됩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등 이런 것들은 면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시키면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은 부담이 되죠. 이것들은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내가 이것까지 세금을 부담해서 해야 돼?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게끔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면세사업자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가공 식료품, 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농산물, 이런 것들은 대체로 면세다. 부가세가 없다. 주택 임대, 국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주택 임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이 소유하신 이제 주택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이 임대차 계약 체결되어 있고 내가 세입자이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월세 계약서나 혹은 월세 계약서가 해당되겠네요. 월세 계약서 썼을 때 부가세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월세 계약서 체결했는데 그 가로에 월차임 있죠. 뭐 보증금 얼마에 월차임 얼마. 근데 월차임 옆에다가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그거는 잘못된 임대차 계약서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임대업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교육에 민감하죠. 그래서 교육 서비스업은 전부 다 면세입니다. 여러분 자제분들이 학원에 가서 썼던 모든 비용들은 부가가치세가 전부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결제했던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도서하고 신문은 이 교육과 연관되어 있죠. 책, 신문, 잡지 모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누려야 될 용역이나 혹은 재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된 이 업종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이다. 나머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세사업자하고 과세사업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좀 볼게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격증빙. 제가 최초에 설명드렸을 때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 중에서 아마 부가가치세 수업 분량이 제일 많을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신고 납부하셨을 때 여러분의 매출액에 대한 세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샀던 거 있잖아요. 매입했던 거, 원자재 같은 건 반드시 샀을 텐데 그때도 여러분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아야 됩니다. 혹은 내가 팔았던 금액에서 이거를 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샀을 때 적격 증빙을 요구합니다. 이 증빙만 갖고 있어야만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샀던 것 중에 이 증빙 없이 다른 걸 가져오셨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됩니다. 이 적격 증빙은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서 세무대리인, 세무사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무사님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래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카페 사업을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원두를 살 때마다 세무사님이 적격 증빙이 제대로 발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없죠. 원두를 한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세무사님 고객이 여러분 사장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장님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뭔가 물건을 살 때마다 세무사님이 이거 일일이 확인해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 사장님들께서 직접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세무사님께 드려야지 부가가치세를 절약해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국세청에서 인정해 드리는 증빙, 바람직한 증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세금 계산서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실물 보여드릴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여러분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출력을 해드리죠. 요즘은 이제 종이로 출력 안 해드리고 저희 신용카드사에서 이제 전자적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인정됩니다. 여기 제가 등을 빠뜨렸는데요. 이 신용카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체크카드 있죠. 체크카드 사용했던 것도 매출 전표 끊어주는데 이것도 해당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현금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드릴 수는 없고 계좌이체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반드시 거래처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발행받으면 이것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바람직한 증빙으로 인정을 한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거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용하는 게 종이로 된 영수증 있죠? 이렇게 뭐 문방구에 파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 무슨 뭐 거래처 사인 받아가지고 가져왔다. 이거 인정 안 해드려요. 여러분이 계좌로 이체를 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세무사 가서 조사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관님, 저 이 원자재 내가 산 거 입증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 통장 이체 내역이 있는데요. 이 상대방이 거래처예요. 이거 보고 인정해 주세요. 아우, 납득이 되죠? 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인정 안 해준다. 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딱 세 가지만 인정을 해주기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강조해 드렸네요. 적격증빙을 발행받지 않으면 실제 매입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이 매입세 공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신고할 때 공제해 주는 것, 공제라는 것은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것 중에 이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거 공제가 안 된다.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김경숙 님이 질문하신 내용 좀 볼게요. 법인 간 거래 시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입증되려고 되는지요? 당연히 됩니다. 법인 간 거래 시에도 현금 영수증 발급해 달라면 발급을 해 주는데요. 보통 법인 간 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로 많이 발행을 할 거예요. 굳이 현금 영수증까지는 했던 사례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요청하면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적격 증빙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가까이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변호사님, 세금 계산서는 제가 해봐서 알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 있는지는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것들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과연 언제 발행을 하는 것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거 세금 계산서는 일반 소비자한테 이거 발행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거래처, 나랑 거래하는 어떤 사업체, 이분들이랑 거래했을 때 내가 발행을 하거나 발행받는 게 세금 계산서이지, 최종 소비자, 내가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손님이 와서 콜라 하나 샀는데 그 손님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거래처. 여러분과 같은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발행받거나 발행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원두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그럼 거래처 중에는 카페들이 많겠죠. 원두를, 오늘이 2025년 6월 26일이니까 오늘 제가 원두를 거래처에 넘겼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그 당일날 발행을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발행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파시는 분이기 때문에 발행을 해주는 거고, 카페 사장님은 여러분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원칙은 제가 공급할 때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문장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되어 있네요. 이게 왜 있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원두 판매업을 하는 사업체인데, 제가 하는 제 거래처인 카페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원두를 100번 이상 공급을 할 텐데, 그럼 그럴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제가 제 상대하는 거래 업체는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군데에다가 제가 재화를 공급하는 물건을 파는 날짜가 너무 많아요. 뭐 하루에도 세 번씩 팔고, 뭐 3일마다 한 번씩 팔고, 이렇게 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뭐냐면요. 오늘이 6월 달이니까요.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물건을 다 판매했던 거를 기록을 다 남깁니다. 장부에다가. 그런 다음에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 한 장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하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여러분이 물건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때 끊는 게 많다. 그때 여러분이 발행을 해주는 게 많다.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한 달 단위로 여러분이 장부를 잘 작성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꺼번에 발행을 해도 된다. 자, 이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두를 제공을 하면서 거래처 카페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거든요, 대금을.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저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그 카페 사장님한테 사장님,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 주셔야죠.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써져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셨으면 이거 발행을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것까지 발행을 해버리면 매출이 두 배로 뛰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손해예요.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로도 한 번 잡히고 동일한 금액에서 세금 계산 한 번 더 발행을 해버리면 매출이 두 번 잡힙니다. 매출이 두 번 잡히면 부가세 두 번 내야 되고요.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이 개인 소득세도 내야 되는데 소득세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처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거래처 사장님이 나에게 계좌이체 해주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내가 발행을 했다면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는 게 아니다. 이거 설명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래처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에게 현금 영수증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라. 그 다음에 예전에는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따가 실물로 보여드리겠는데 종이로 하는 세금 계산서로 작성하는 게 있고요. 요즘은 종이로 하지 않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전자로 온라인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거든요.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이름이 이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는 국가가 관리하기에 너무 편해요. 사장님 여러분들 편합니다.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것들은 종이로 많이 발행을 했다면 여러분이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최소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다만 기재만 하면 되는 거지 실물인 종이 세금 계산서는 세무서에다 드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보관하시는 거다. 5년 동안. 어. 변호사님 꼭 그거를 보관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다 했는데 갑자기 2년 후에 세무서 조사관께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사장님이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이 종이 세금 계산서 보관하고 있던 거를 담당 조사관님께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관을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좀 난감하죠. 그쵸? 그런 차원에서 보관하는 의무가 있다. 종이세금 계산서는. 근데 여기에 있는 온라인으로 발행했던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런 의무가 없다. 왜? 이 데이터가 전부 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 이 조사관님도 다 조회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게 좀 편리하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써놨네요. 발행 의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년도 올해가 2025년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202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다.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다. 근데 작년 공급 가액, 작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올해 여러분은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행해야 됩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시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뭐 이거 엄청 쉬운 거죠. 많이 사봤으니까 흔히 알 수 있을 거고요. 현금 영수증이 중요하겠네요. 아까 김경숙 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법인 간 거래에서 저희가 현금을 드렸다면 상대방 거래 업체에게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상대방 거래 업체로부터 물건을 사고 현금을 드렸다면 우리가 물건을 사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거래 업체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요. 여기 써져 있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요. 거기 세법에 이 업종들은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래하는 상대방이 저 현금 영수증 필요 없는데요. 혹은 현금 영수증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업종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해서 다 발행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건당 10만 원 이상일 때만 막 물건을 하나를 팔았는데 100원짜리 물건 팔아가지고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100원짜리 100개 팔았을 때 현금 영수증을 100개를 발행을 하는 그런 비효율적 상황이 있죠. 그래서 여기 공급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이 업종들은 현금 영수 의무 발행해야 된다. 오해하시는 게 100원이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발행해 줘야 돼요. 이 의무 발행 업종은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이 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면 거래 금액의 20%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거 꽤 커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실제 겪었던 사례가 있는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중에 그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사 업체. 여러분들은 이사를 하면은 저기 포장 이사 업체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업체 사장님을 제가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한 혐의로 조사를 해서 가산세를 물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현금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로 거래했던 모든 내역들을 국세청이 임의로 알고 싶을 때마다 조회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여러분의 굉장히 소중한 개인정보 내역입니다. 국세청은 그걸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국세청은 그 계좌이체 내역을 언제 볼 수 있냐?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착수할 때는 여러분에게 미리 사장님,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장님이 영업했던 뭐 2024년, 2023년 이 특정 사업 연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무조사 할게요 라고 통지를 보내거든요. 그럴 때만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계좌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조사과에 있었을 때 이걸 봤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인 부가가치 세과에 있을 때도 이거를 제가 확인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이사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이사업체가 난립이 되어 있어서 경쟁이 좀 심했던 상황인데요. 그 사장님이 이제 그 광고를 했죠. 광고를 했더니 그 거래했던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장님,
현금으로 화면 좀 깎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그 사장님이 맨 처음에 거부를 했죠. 안 돼요. 저희는 그렇게 깎아줬다가 나중에 세무서에게 발각이 되면 가산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가세까지 반드시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우, 저희는 그렇게 뭐, 저 사장님을 믿고 거래를 하는데 굳이 저희가 뭐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대신 제가 현금 계좌이체 해줄 테니까 조금만 싸게 해주시면 제가 바로 할게요. 라고 해서 뭐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계좌이체 받고 현금 액수는 발행 안 한 상태에서 했죠. 그런 다음에 딱 3개월 지나고 나서 그 이사 업체를 이용했던 그 고객분들이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 이사 업체 이용해서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 못 받았어요.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신고하는 이유는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신고해서 포상금도 받고요. 세무서는 이사업체 가가지고 내역이 다 확인됩니다. 실제 계좌 이체했던 내역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그리고 추궁해 보면 이거 다 걸려요. 여기 보세요. 거래 금액 20% 가산세가 나오죠. 이거 신고 안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적게 신고했겠죠? 적게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나오고 가산세 나오겠죠? 이거 적게 신고했으니까 사장님 개인소득세도 적게 신고했겠죠? 거기 개인소득세 본세 나오고 가산세 나오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적자가 엄청 심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 계시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여기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해주시는 게 좀 마음 편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유형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제가 오늘 좀 첫 시간은 좀 길게 했네요. 지금 현재 51분인데 15분 후 3시 5분 정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창에 간단히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작하실 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